나 어떻게 큰일 났어? 이번 대회는 망쳤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저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 내부 등의 키보드. 가방을 메고 있는 외국인 남성들이 지하철 자리에 앉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말을 걸더니 외국인 남성들에게 현금과 함께 휴대폰을 내미는데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외국인 남성들은 이내 머리를 부여잡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청소년 프로게이머 팀은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청소년 프로게이머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오르라고 합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의 나이가 된 저는 나이는 청소년이지만 성인들과의 게임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두었을 정도로 전 세계 나라들에서 펼쳐지는 게임 대회에서 각종 상금을 휩쓸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저희 프로게이머 팀은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완전히 붕괴되는 위기를 겪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참석하는 게임 대회는 거액의 상금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저희 청소년팀 선수들은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는 굳이 위험하고 치안도 좋지 않은 나라인 한국에서의 대회에 참가할 이유가 있냐면서 가지 말자고 팀원들을 설득했지만 평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팀 동료 왕취진은 오히려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기에 한국이 최적의 나라라며 한국의 게임 대회에 참가하자고 저희 팀원들을 설득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한국에서의 대회 참가 경비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안까지 하더군요. 결국 약 3개월 뒤 팀 동료 왕취지의 모든 경비 지급으로 저희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냄새가 공항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공항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약 10분 뒤 저희는 한국의 공항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냄새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의 공항에서 느껴졌던 냄새는 그 어떠한 담배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깨끗한 공기의 냄새였고 해외로 나갈 때마다 중국나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 느껴졌던 흡연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이상한 냄새로 느껴졌던 것이죠. 아직도 중국에서는 공공시설의 흡연이 가능하기에 공항은 물론 버스와 지하철, 심지어는 대부분의 식당에서까지 흡연의 냄새가 나서 어디를 가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흡연 부스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공항 내부에서는 흡연의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것 없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이었지만 공항 외부에 깔끔한 흡연 부스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은 저희가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 중 최고 선진국의 모습에 가까웠고 특히나 더욱 충격적이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이러한 흡연 부스 내부에서만 흡연을 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자주 방문했었던 중국의 PC방은 외부에 흡연 부스가 있어도 귀찮다는 이유로 많은 중국인들이 그저 법을 무시하고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했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선진국 시민의식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듯 누구나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흡연 부스의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에 저와 선수들은 공항에서부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고 그동안 한국이 돈도 없는 후진국이라고 오해했다는 사실에 큰 자괴감까지 몰려왔죠. 하지만 한국의 선진국.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인천공항 내부는 중국의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와 각종 인프라 시설이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 5분도 걸리지 않은 무인 입국 심사 시스템은 왜 많은 외국인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소 특이한 직업인 청소년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때문에 각종 세계 대회에 참가할 때면 항상 유럽의 공항들에서 최소 3시간, 많게는 24시간까지 붙잡혀서 입국 심사에 대기에 걸렸어야 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이러한 대기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저 저희의 여권을 무인심사대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모든 신분 확인과 여권 만료일에 검사가 되더군요. 너무나 편한 한국 공항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고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왕취진은 이곳이 전 세계 공항 서비스 1위인 인천공항이라며 마치 자신의 나라인 듯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저와 다른 선수들도 어떻게 이렇게나 발전한 나라가 있었지 라는 생각에 그만 너지 나가고 말았고 저희의 목적이었던 게임대회 참가마저도 잊은 채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바빴죠. 1시간 정도 공항을 구경하고 난 뒤 저희는 게임대회에 참가를 도와줄 협회 소속 한국인 직원분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수지라고 소개한 직원분은 약 10분 뒤 저희를 데리러 공항으로 직접 마중을 나오셨는데요. 수지 씨는 곧바로 게임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장으로 안내해 주겠다며 저희를 차에 태운 뒤 서울로 향했고 차를 타고 가며 볼 수 있었던 서울의 도심 풍경은 눈으로 보면서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도시로 무조건 가야만 볼 수 있던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듯 도시 어디를 가나 볼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도시 내부의 공원과 강이 있는 모습은 정말 영화에 나오는 모습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수지 씨의 안내를 받아 게임 연습장에 도착한 순간 저와 팀원들은 그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연습 공간은 수십 대의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내부에서는 단 한 명의 안내 직원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수지 씨는 저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더니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무인 PC방이라는 곳이라며 결제카드 하나로 최신식 사용과 시간 결제, 심지어는 라면과 같은 간단한 요리까지 전문 서빙 로봇이 무인으로 알아서 처리해준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무인 PC방 정문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한 카드 결제로 시간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고 이미 많은 한국인 분들은 그저 카드 한 장으로 먹거리 주문과 PC방의 이용요금까지 결제하고 있었죠. 사실 중국에서는 아직 PC방이라는 시설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이처럼 직원이 아예 없는 무인 매장은 도난의 위험성 때문에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데 한국은 높은 시민의식과 기술력의 발전 때문인지 그 누구 하나 PC방 내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게임 연습을 하는데 단 한 번도 PC방의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PC방은 너무나 불안정한 전기 공급 때문에 항상 1시간마다 PC방 내부의 모든 전기가 끊기는 사고를 겪어야만 해서 게임 연습이 불가능했는데 한국의 PC방에서는 이러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군요. 심지어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PC방 내부는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던 것은 물론 각종 무인 로봇까지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전기 수급에서 전혀 가난한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엄청난 부자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선수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한국 PC방의 모습에 여기가 진짜 천국이라며 그만 너지 나가고 말았고 몇몇 선수들은 게임 연습을 하기는커녕 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을 구경하느라 게임 연습까지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었죠. 알고 봤더니 한국은 PC방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대형마트, 심지어는 몇몇 점포들까지 요즘은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인 나라였고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노인분들도 PC방을 찾아와 너무나 능숙하게 키오스크 결제를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의 노인분들은 제대로 된 인프라 공급을 받지 못해 그저 낙후되어 가고 있는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이미 노인분들도 디지털 사회에 익숙한 듯 키오스크 조작부터 능숙한 컴퓨터 조작까지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중국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 기술이 발달되어 노인분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도달한 상태였고 시민의식도 매우 높게 진화해버린 것인지
중국처럼 가게 물건을 털어가는 범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또한 여기에 더해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바로 한국의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사실 중국의 청소년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중국과 몇몇 유럽권의 나라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프로게이머 팀들은 항상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게임 대회 진행이 안 되거나 연습조차 불가능할 때가 많았는데 한국은 그저 평범한 PC방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인터넷 속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쾌적한 인터넷 속도에 저와 선수들은 왜 한국이 게임 강국이면서도 디지털 선진국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 환경을 그저 단돈 1,000원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복에 겨워 눈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것들이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는 돈을 주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선진국 신문물이었고 저는 바로 그때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럽기 시작했어요. 약 3시간 정도의 연습을 마친 뒤 수지 씨는 이제 그만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풀자고 했고 저와 팀 선수들은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일주일 후 서울에서 있을 대회 준비를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져버렸는데요. 수지 씨의 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던 도중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 대회 일정을 확인했는데 그만 미국에서 열리는 온라인 대회의 예선전 참가를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선전이었기에 경기력에서는 저희가 이기는 것이 확실했으나 문제는 이미 PC방을 나와버려서 컴퓨터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해외의 온라인 경기였기에 경기 참가 시간이 한국 현지의 새벽 시간으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곧바로 팀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으나 다른 선수들도 온라인 대회의 참가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듯 당황하는 표정만을 보이며 저희 팀은 단체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새벽 시간의 온라인 경기였기에 한국의 PC방도 문을 열지 않았을 뿐더러 대회 참가용 게임 장비를 PC방에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저희로서는 새벽 시간에 열리는 미국의 온라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운전을 하고 있던 수지 씨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냐며 백미러를 보며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황한 저는 온라인 게임 대회의 상황을 알리고 아무래도 기권 패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으나 갑자기 수지 씨는 작은 미소를 보이더니 그런 것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지 씨를 따라 저희의 호텔 숙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황당한 장면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선수들은 수지 씨의 안내를 받아 그저 평범한 호텔 숙소로 들어갔었는데 호텔 내부에는 믿을 수 없게도 수십 대의 컴퓨터들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살면서 호텔 내부에 컴퓨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저는 너무 놀라 수지 씨에게 여기는 대체 무슨 호텔이냐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수지 씨는 오히려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한국에서는 대부분 호텔들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높은 사양 컴퓨터의 룸도 준비되어 있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호텔들에는 오직 컴퓨터를 하면서 쉴 수 있는 특수한 호텔 방이 따로 운영되고 있었고 수지 씨는 혹시 모를 저희의 연습 상황을 대비해 최신식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호텔 방으로 예약을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호텔 내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선진국의 모습이었고 만약 중국에서 이러한 호텔방에 예약을 받았다면 단 하루 만에 최신식 컴퓨터들이 전부 도난당했을 것은 뻔한 상황이었죠.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기술력 덕분에 저와 선수들은 곧바로 온라인 대회 참가를 위한 컴퓨터 세팅을 준비했고 이렇게나 살기 좋고 편리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라인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감탄사만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나 호텔 내부에서 무료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얼마나 돈이 많고
부유한 나라인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였고, 몇몇 선수들은 그때부터 자신은 한국에서 프로게이머를 준비하겠다는 진지한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 후 저희 팀은 한국에서만 가능한 호텔 컴퓨터로 무사히 온라인 대회에 참가가 가능했고, 다행스럽게도 예선전 경기에서 이겨 16강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기적에 저는 수지 씨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달했고, 수지 씨는 아직 한국에서의 대회 일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 남은 시간은 한국을 여행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이미 대회 참가보다는 선진국 한국인들의 생활에 더욱 관심이 많던 상황이었고, 저희는 바로 다음날 수지 씨의 여행 가이드를 따라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도심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경험한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지하철의 노선표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도착 시각과 현재 위치가 지하철 스테이션의 전광판을 통해 표시되고 있었고, 이는 너무나 편리하다 못해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죠. 중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아예 없어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지하철을 무려 1시간이 넘게 기다리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하면 아예 지하철이 오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한국은 정거장 내부에 이러한 전광판이 있어서 그런지 지하철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미리 탑승 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휴대폰 하나로 모든 지하철의 도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선진국 한국의 교통 인프라 시스템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모습이었죠. 또한 한국의 지하철 내부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지하철 내부에 와이파이가 있기는커녕 돈을 주고 사용하는 휴대폰 통신마저도 너무나 불안정해서 지하철 내부에서는 아예 전화나 휴대폰 자체가 작동이 되지를 않는데, 한국은 대중교통과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 것인지 지하철 내부에서 급한 전화와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유튜브의 동영상마저 원활하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러운 순간이었고, 각종 게임 대회에 참가하며 여러 나라를 경험해 보았지만 한국만큼 살기 쾌적하고 편리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대회 참가 일정 직전까지 너무나 편리한 선진적인 인프라를 이용해 무사히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을 때에는 저녁 7시만 넘으면 치안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항상 호텔에서 게임도 하지 못한 채 잠만 자야 했었는데, 한국은 늦은 심야 시간까지 치안의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호텔로 돌아가면 늦은 시간까지도 편안하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의 사용도 가능해서 너무나 편리했죠. 그 후 한국에서의 게임 대회를 마친 지금 저희 팀은 아쉽게도 2등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선진국 나라에 저희는 한국을 조금 더 경험해 보고 싶었고, 더는 중국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경험한 이상 앞으로도 저희는 한국에서의 대회만 참가하고 나머지 나라들의 대회에는 전혀 참가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삶을 바꿔줄 영향력을 미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상업성에만 치우친 상품이 절대 아닌 산업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창출할 정도였다고 미국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엔젤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한국 덕분입니다. 벌써 3년 전의 일이네요. 그 일 덕분에 저는 소심하고 무시받는 일개 직원에서 오늘과 같이 방송부 연예부 부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어요. 라이벌인 중국인 리취파를 이기고 말입니다. 게다가 승진 포상으로 열흘간의 휴가를 받았고 곧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진짜 요즘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3년 전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는 글을 쓰는 재주는 좋은데 대중들 앞에 선다거나 카메라 앞에 서면 얼음이 되어 버리다 보니 처음에는 편집부 기자로 일을 했어요. 편집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는 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기자가 현장을 안 가나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신문 기자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취재 현장에서 마감 시간에 늦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사로 보냅니다. 때문에 방송사와 신문사에는 기자들이 취재하여 온 촬영 테이프나 기사 내용을 점검하고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기 적합하게 편집하는 작업을 편집 기자가 해요. 소심했던 저는 사건 사고 현장에 있길 두려워했어요.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종종 월간 주간 관련 잡지를 기획하고 인터뷰나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취재 현장 생생한 전달이 생명인데 사무실에서만 글 편집을 하고 있으니 다른 동료들과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고 잘 어울리지 못했답니다. 반대로 방송국 동료 진단은 어찌나 활동적인지 정치, 경제, 문화를 다양하게 현장 취재하더니 나중에는 연예 분야의 전문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급기야 해외 이곳저곳에 파견되어 각종 소식을 전하는 특파원까지 되기도 했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니취파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동료이긴 한데 엄밀히 저보다 1년 늦게 입사한 후배예요. 부모님이 중국에서 잘 나가는 부호였고 니취파는 그런 부모 덕에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할 수 있었죠. 니취파의 노력도 대단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방송국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한국인이 외국인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구별하기 힘들 듯. 저 역시 니취파를 처음 봤을 때 일본인이냐고 물어봤었어요. 니취파는 어이없어 하면서 자신은 세계의 중심에 있는 중국인이고 일본인으로 봐서 기분이 안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으로 안 봐서 다행이긴 하다며 국가 차별적 말을 내뱉었습니다. 니취파는 실력은 좋았어도 매너가 빵점이었습니다. 이건 좋게 표현한 말이고요. 한국식으로 하자면 버르장머리가 없었어요. 저 같은 편집 기자를 겁 많은 글쟁이라며 무시했거든요. 도대체 현장의 살벌함을 느낀 적은 있냐며 취재를 하지 않은 기자는 기자라고 말할 수 없다며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니취파는 그즈음 미국에서 중요한 정치 이슈가 있었던 핵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중간선거였어요. 중간선거는 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 중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되는 상하원 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를 말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실시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자신의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었죠. 니취파는 국회의사당 앞 거리의 시민들 인터뷰, 공화당 선거 홍보 차량 등에서 선거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했고요. 해외 특파원 경험을 살려 한국에도 잠깐 다녀오는 신선함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정책을 하냐 마냐 하며 한국의 정세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고 니취파는 자신의 동양인 외모를 살려 한국의 한 정치인과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통했거든요. 니취파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시도는 방송국 내에서도 인정받아 그녀의 위상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니취파를 부르는 취재 현장도 많아졌죠. 동시에 그녀의 콧대 높음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니취파에게 취재 요청하는 곳 중 하나가 한국의 아이돌 공연 촬영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는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남미에 공연을 하니 그 공연 현장을 취재해 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에 그녀는 돈 되고 명예 되는 취재 현장만 다니려고 하는 신보가 보이기 시작했고 월급쟁이 주제에 대려 여긴 싫고 저긴 볼 것 없다며 방송국의 요청을 거절하다 못해 훈수를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국의 아이돌 공연 취재를 다녀오라 하니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인이라 잘 아는데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보니 아이돌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거니와 그런 남자 아이돌 그룹은 그저 상업성과
대중성으로 상품화시킨 정도라며 굳이 취재를 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자신은 한국의 아이돌을 아티스트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얄팍한 수준의 퍼포먼스나 찍으러 다니는 것은 자기와 격이 맞지 않다고까지 했죠. 심지어 그런 딴따라 공연 촬영은 저기 방송국 문 밖을 한번 안 나가본 엔젤라 선배가 하는 것이 딱일 거라며 저를 지목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놓고 무시받고 편하당하는 바람에 얼굴이 귀 끝까지 빨개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처음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가 생애 첫 기자로서의 도전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장님에게 제가 브라질로 가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를 취재해오겠다고 말했고 니취파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보내는 취재 영상이 얼마나 많은 편집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줄은 아니. 너의 틀린 맞춤법, 발음법을 내가 다 고쳐 내보내고 있어. 너의 촬영 시간보다 내 편집 시간이 더 많을 정도거든. 종종 나는 네가 학교에서 제대로 국어 공부를 했는지 뒷조사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국어 실력이 형편없다고. 이제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형편없는 줄 확실히 알았어. 저희 사이다 발언에 니취파는 눈에 레이저가 쏟아져 나올 만큼 저를 노려보았고 생애 첫 호기로움을 높이 평가하신 연예부 부장님이 윙크를 연발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속이 다 후련했고 그때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해 열심히 기초 자료를 모았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니취파를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눈 떠보니 비행기에 타 있고 또 눈 떠보니 브라질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2019년 5월 BTS의 브라질 콘서트가 열리기 3일 전 콘서트가 열리는 스타디움에 방문했습니다. 통역을 도와줄 동료 한 명과 카메라 기자와 그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스타디움 앞에는 어림잡아도 수백 동은 되어 보이는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의 작은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텐트 마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텐트 마을은 수많은 팬들이 서로 한 팀이라도 된 것처럼 어울리고 있었고 근처에는 마치 마켓이 매일 열리는 것처럼 친근한 인상의 아저씨들이 다양한 BTS 굿즈들을 깔아놓고 판매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 자체가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인터뷰였습니다. 취재 현장이 처음이었던 저는 미리 수많은 질문을 적어 외워왔지만 막상 길게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 어찌나 긴장을 했는지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5분 넘게 시작도 못하고 동동거리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테랑 카메라 기자님이 저를 잠시 비추다가 줄을 서 있는 팬들에게 카메라를 들고 조금씩 다가가자 브라질 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고 질문을 하기도 전에 자기가 왜 줄을 서 있고 방탄소년단의 누구를 좋아하는지 줄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터뷰 대답 하나하나가 모두 놀라웠어요. 브라질에서 열리는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전역에서 모인 것뿐만 아니라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 남미권에 속한 다양한 국가에서 왔더라고요. 거기다 상대적으로 10대들이 많다 보니 비행편으로 이동하기 부담스러워 며칠에 걸쳐 버스로 국경을 넘어 이동해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텐트를 치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약 3달까지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기 위해 왔다는 거였어요. 더 대단한 건 아이들은 당직을 서는 것을 정해서 각자 순서를 정해 서로의 텐트를 지켜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텐트 안은 장기 노숙을 위한 각종 생활용품이 있다 보니 거의 살림집 수준이었습니다. 팬들의 열정을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인터뷰 공포증이 있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잠시 텐트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깔깔 웃으면서 자기 집을 보여주겠다고 촬영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텐트 안은 생각보다 안락했고 이불과 매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잘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안락하다 한들 몇 달은 불가능하지 싶었습니다.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장기 노숙을 선택하면서까지 공연을 봐야 하느냐는 인터뷰에 소녀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학자들의 표정에는 결코 불편한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에 지친 이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되려 모든 이들의 표정이 한껏 들뜨고 행복해 보였으며 소녀들의 입에서는 BTS를 향한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BTS를 알게 된 이후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도 알고 싶어져서 지금 국제관 계약을 전공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정도예요. 브라질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 행복해져요. 저는 한국의 아이돌이 적어도 남미 지역의 소녀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니취파가 그렇게 한심하게 치부할 만큼 단순한 퍼포먼스나 공연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콘서트 당일 콘서트에 가본 적이 거의 없던 저는 콘서트장 주위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BTS 월드라고 할 수밖에요. 브라질 방송국뿐만 아니라 남미 여러 나라들의 주요 방송국 취재진들이 다 모였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를 메우고 있는 이색적인 장면은 대단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10대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콘서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국도 한국어가 적힌 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한 중년의 남자에게 다가갔는데요. 그는 자녀들과 매일 BTS와 하루를 함께하다 보니 자신도 BTS 음악을 많이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평소 학업도 부진하고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았던 딸이 BTS 노래를 듣고 공감대를 공유하면서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해갔다며 한국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도 자신의 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딸을 살려냈다고 하면서요. 딸은 아빠 옆에 꼭 붙어 음료수도 나눠 먹어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지나갈 때마다 팬들은 카메라를 향해 엄지척이나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공연 시작이 한참이 남았는데도 5만 명의 인파는 스타디움 주변의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에 맞춰 떼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여길 봐도 브라질 저길 봐도 브라질인데 거리에는 모든 사람이 한국어로 또박또박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브라질이 열정의 나라여서 그런 걸까요?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의 완전 반대편인데 미국인인 제가 봐도 이 장관을 보니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아마 한국인이 보았다면 감격에 겨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니취파가 생각났어요. 세계 특파원까지 했던 니취파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한류 아이돌의 월드투어 공연 이야기는 브라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어느 곳에서도 몇 달 전부터 콘서트장에 모여 텐트촌이 없는 곳이 없었을 겁니다. 니취파는 이미 BTS 인기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분명 좋은 취재감이라 생각했을 텐데요. 평소 중국과 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니취파에게 이렇게 말도 못할 한국의 인기를 보는 것은 어지간히 불편할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취재를 피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의 첫 현장 취재는 완벽했고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방송국 사상 정규 방송 시청 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고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는 댓글이 5,000개가 넘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온 우리 일행은 마치 금이 환향을 한 듯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니취파는 활짝 웃는 얼굴로 저에게 엔젤라의 완벽한 승리라며 치켜세워 주더군요. 하지만 그건 가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전 회의를 끝내고 간단한 티타임이 있었는데 사무직 직원이 실제로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지는 못해서 아쉬웠겠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는데
뜬금없이 니취파가 공연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다를 거 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니취파에게 말했어요. 니취파의 아이돌 문화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니취파가 말하는 대중성 상업성에만 치우친 상품이 절대 아니라고요. 산업마다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는 것이고 아이돌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단순한 인기로 돈벌이가 아닌 그 너머의 철학이 있다고 말했어요. 적어도 취재를 했던 브라질의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브라질의 아이들은 좋은 교육 시스템에 있지 못한 편이지만 자신의 아이돌과 함께 살며 삶을 긍정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 한 사람의 삶을 바꿔줄 영향력을 미치는 건 대단한 일이고 그저 아이돌의 인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시사 팬들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을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광적이고 쓸데없다고 봐서는 안 되고 그 소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그럴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제 말을 들은 신나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탄소년단 덕분에 저는 소심한 기자에서 연예부 전문기자로 등극했고 이후 활발한 취재 활동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때부터 한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의 취재 대상은 주로 한류의 움직임과 인기에 관한 것이었고 대세에 맞아 떨어져서 그랬는지 저희 보도는 늘 인기가 좋았답니다. 3년 후 결국 하늘의 별보다 따기 어렵다는 방송국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니취파를 제치고 말입니다. 곧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전 세계 많은 팬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고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한국의 문화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여행을 소재 삼아 멋진 기사를 작성해 볼게요. 브라질에서의 공연은 10만 명의 팬들이 모여 삼바 축제를 능가하는 인기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소녀 팬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 자랑스러운 오늘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국이라 하면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데 이런 발언은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말이잖아. 한국 때문에 18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 몰라? 중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중국인 정서를 제대로 알라고. 중국의 유명 SNS 웨이보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연예부 기사를 쓰던 미국 기자가 겪은 일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온라인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레이지라고 합니다. 정식 방송국만큼은 아니지만 인지도가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의 기사는 제법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네로라 하는 방송기자보다 저희 조사 내용이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명성은 좋을지 몰라도 일할 때 제약이 많거든요. 기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 점이 제일 크죠. 특정 내용은 부당하게 가려야 한다든가 누구 편을 드는 식의 기사를 쓰라고 하는 등등 말이죠. 그래서 자유로운 온라인 기자가 저에게는 딱입니다. 기자 일을 하는 건 제가 뭔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걸 좋아해서예요. 분야는 가리지 않지만 특히 연예부 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의 스캔들뿐만 아니라 남몰래 선행하는 일까지 제대로 알아보죠. 그런 제가 요즘은 국방부 기자로 바꿔야 하나 갈등이 생겨요. 연예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주 무대가 할리우드였다가 2017년 즈음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을 통해 한국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적당히 발랄하고 운치 있는 느낌의 포크송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 아이돌 스타일의 노래는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았는데 2018년에는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 차트의 1위를 차지하는 대이변이 발생했거든요.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는 것은 미국 대중들 사이에 최고 히트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미국 가수도 아닌 한국 가수가 말이에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후에도 한국은
소위 미국인 전용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4개의 상을 휩쓸었고, 같은 해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 또 1위의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전 세계의 경제 중심인 이곳 미국을 단번에 삼킬 듯 했죠. 연예부 기자로서 글 쓸 거리가 많아 그때 정말 한국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한국 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집 친구가 너무 잘나서 질투가 났던 걸까요?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한 기관에서 두 나라의 관계 증진에 공헌한 공로가 크다며 벤플리트 상을 줬어요. 그 자리에서 팀의 리더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며 양구.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며 의미 있는 수상 소감을 밝혔었죠. 저도 이 소식에 대해 한창 기사를 쓰고 있을 때라 한국전쟁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들을 보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화근이 된 겁니다. 저는 리더가 정말 자리에 맞게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인사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생뚱맞게 중국 네티즌들이 뭐 양국이라 하면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데 이런 발언은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말이잖아 하는 이상한 반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티즌들은 그렇다 쳐도 뭔가 트집을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중국 매체들도 덩달아 한국 전쟁에 18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네티즌들을 부추기는 거 있죠. 거기까진 그렇다 쳐도 이상한 군중 심리 때문인지 이 일이 일파만파 퍼지더니 급기야 중국 네티즌들은 방탄소년단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선 안 된다며 중국에서 돈 벌고 싶으면 중국인 정서를 제대로 알라고 SNS 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중국 네티즌은 한국 전쟁에 대한 완전히 일방적인 한국의 태도는 중국의 네티즌을 화나게 했고 한국은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있다는 식의 글들이 도배가 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미국과 한국의 동맹과 관련한 일이었고 미국의 기관에서 두 나라 관계의 증진에 기여했다고 상을 주는데 그럼 거기서 양국이 잘해보자고 말하지 뜬금없이 중국의 희생이 고맙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제가 일반적인 논리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말 중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의 희생이 너무나 큰데 미국만 옹호하는 메시지였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자로서 이건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기자라는 직업의 묘미예요. 진실을 파헤치는 것 말이에요. 저는 학창시절 세계사 수업에서 아주 잠시 들었던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고 날짜 순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공군이 어떻게 했는지 등 며칠에 걸쳐 자료를 모았는데요. 제가 조사한 자료가 다가 아닐 수 있고 완벽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중국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속에 시진핑 주석은 애국주의 영웅주의를 앞세우는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고 중국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로 항미 원조 전쟁으로 부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전쟁은 남한의 침략으로 시작되었고 미국 정부가 간섭을 했으니 전쟁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입장이었죠. 처음엔 진짜인가 싶어 너무 놀랐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의 이런 시각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었구나. 예전에도 이런 식의 우기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히 이미 공식적으로도 북한의 남침이 확실한데 남한의 북침이라니 이건 세계인들을 멍청이로 아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국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한국전쟁 참전 기념 행사에서 직접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역시 국제 언론에는 시진핑의 이런 발언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도록 압박하는 액션이라는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방탄소년단 이야기로 돌아와서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이 중국에서는 어찌나 파장이 컸는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나섰습니다.
중국 내 기업들 중에서는 비싼 광고료를 주고 BTS를 내세운 제품들이 있었는데 죄다 광고를 내리고 분위기를 봐야 했고요. 특히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의 제품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 연예인의 말에 중국 네티즌이 이렇게 발끈한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비욘세라 불리는 가수 이효리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명을 짓는 일이 있었는데 마오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마오는 마치 호주의 소수민족의 이름 같은데 왜 발끈하는 거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 중국 주석 마오쩌둥을 비하하는 거라면서 소속사까지 공격했다더군요. 설마 이효리 씨가 그런 의도로 했을까요? 아마 중국 생각 같은 건 하나도 안 했을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오는 일본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누가 봐도 마오쩌둥을 가리키는 건 아닌데 말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중국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그렇게 과격한 애국주의 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10대부터 30대에 속한 중국 네티즌들은 역설적이게도 한류의 열렬한 팬인데 이들은 SNS를 오가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를 누리지만 누구보다 민족 자부심과 집단성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민주화 사태가 있었던 이후부터 중국은 학교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했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후 거의 강제하다시피 했다고 해요.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역사와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더군요. 특히 소위 펀칭 즉 분노하는 청년으로 불리는 젊은 층은 SNS를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티베트 문제에도 예민해요. 아니 중국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다 예민해요. 미국 프로농구의 팀 단장이 홍콩 지지 의사를 밝히자마자 중국 네티즌은 집단으로 NBA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진짜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한다고 했는데 20년 전부터 일어났던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가 지금의 네티즌들이니 앞으로는 중국의 이런 태도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한국의 팬으로서 저도 지켜보겠지만 한국인 여러분이 중국의 이런 세태를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예부 기자로 시작했지만 이런 왜곡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군사 동맹에 차질이 생겨 한국의 국방 정세가 조금 걱정이 되다 보니 한국 군사력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을 단순히 한국군과 북한군의 대결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군은 전쟁 초반 3개월 정도 역할밖에 못하고 그 뒤 약 3년 동안은 중국군과의 싸움이었죠. 거기다 한국전쟁은 오래갈 전쟁이 아니었고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분노의 북진이 시작되면서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진격해 올라가서 사실은 몇 달 만에 한국의 자유통일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인데 뜬금없이 중국의 개입으로 달라지고 기약 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분담까지 되었는데도 중국은 사과나 유감의 표현은커녕 자신들이 침략자 미국을 물리쳤다며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건 때 제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과 한국의 인구수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어 돈 많은 한국은 알아서 핵을 보유해라고 하며 군사협력이 끊어지면 저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군사력이 어떤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력이 깡패잖아요. 한국은 5천만 인구인데 중국은 14억이 훨씬 넘는 숫자이니 체급 자체가 다른 게임 같거든요. 숫자로 보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아니에요. 물론 군사력이 강할 줄 알았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몇 년째 끌고 가는 등의 의외의 군사력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고 한국이 군사력 경제력 합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므로 외교 관계를 통한 도움을 받으면 승산이 꽤 높지 않나 싶기도 해요.
실제로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년대 이후 한국군이 중공군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싸울 정도로 전력이 강화되었고 중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었어요. 저는 요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방부 기자로 전환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군사라는 게 한 나라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라 연예부 기자 때와는 진중함이 정말 다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을 공부하면서 진로 전환을 고려해 봅니다. 이번 미국 대선 때까지 실력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중국은 여러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몽골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 등이 한족 본거지에 깃발을 세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과거인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중국의 역사 왜곡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아 공정은 말할 것도 없지요. 2002년부터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 시작된 동북 공정은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인데 다민족 국가인 중국 민족들을 단결시키고 사회주의 중국 통일 강화를 위해 추진된 학술 연구입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고구려가 중국의 고대 지방 정권이라 주장하며 한국의 역사 형성 과정을 왜곡한 사실이 있었죠. 2007년 5년간의 동북 공정이 끝났지만 지금은 동북 공정에서 논의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22년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였습니다. 해당 전시회는 한중일 세 나라 국가박물관이 함께 준비한 청동기 유물 특별전인데 중국 베이징의 심장부인 천안문광장 옆에 있는 국가박물관에서 한중일 청동기 유물 50점을 전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까지도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시회에서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한 한국사 연표를 게시한 데다 해당 연표 아래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내용이라고 버젓이 거짓 설명을 달아놓아 역사 왜곡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두 차례 한국 외교부도 한 차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며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하자 중국 국가박물관은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연표도 함께 치웠습니다. 중국의 명백한 편집 왜곡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연표를 수정하는 대신 연표를 철거하는 우회로를 택해서 비난을 산 일도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중국이 이러한 역사 왜곡을 넘어 자국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타국의 문화까지 자국의 역사라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타깃은 최근 문화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를 모방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한한령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정식으로 수입하지는 못하지만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은 표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드라마, 예능, 음악 방송 등 TV 프로그램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 문화를 모방했죠. SBS의 영재 발굴단을 모방한 중국 위성 TV의 신기한 아이와 TVN의 삼시세끼를 모방한 동경하는 삼시, 엠넷의 프로듀스 100일을 모방한 우상 연습생 등 2018년에만 최소 34개의 프로그램이 중국의 표절, 피해를 봤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중국 방송사들은 한국 문화 표절에 이어 콘텐츠를 해외로 판매하는 등 점점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게임 회사 넥슨은 2017년 PC 온라인 게임인 던전 앤 파이터를 표절한 중국 업체 7곳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복, 한식 등 모든 한국의 전통생활 양식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왜곡을 넘어 세종대왕, 손흥민 선수까지 중국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중국의 이러한 왜곡은 정식 역사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식 왜곡 역사를 받아들일 것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왜곡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이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교수가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정치학자이자 국제관 계약으로 국제정세에 해박한 지식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피터 나이 교수입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최우수 졸업생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석사를 취득하고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이자 현재 하버드대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있죠. 또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미정부 관료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는 군사력,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와 구분되고 문화와 가치관 등에서 발현되는 힘을 말하는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으로 특히 한국 소프트파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2023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소프트파워 관련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라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프트파워에는 국가의 문화 국내적 가치와 대외적 정책이란 세 가지 자원이 있는데 한국은 K-팝과 대중문화 등 문화 측면의 소프트파워를 잘 타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대한 경제적 성공이 있었고 좀 변덕스럽지만 활기차고 성공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위대한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죠. 피터 나이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에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중국의 경우 소프트파워 강화에 연간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소프트파워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뭘까요? 2007년 중국 후진타워 당시 주석은 중국이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며 중국 사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중국어 교육 및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전파하고 홍보하여 중국의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계 각지에 설립한 기관인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FBI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 운동, 인권 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 동향을 감시하는 거점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라고 밝힌 사실도 있죠. 또 슬로바키아의 공자학원 원장이 중국에 불리한 발언을 하는 학자들을 상대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자학원의 실태를 폭로하기 위해 도리스 리우 감독은 공자라는 미명 하에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공자학원의 침투 과정과 세계 각국의 공자학원 추방 운동을 여과 없이 반영하기도 했죠. 2023년 들어서 서방권을 중심으로 공자학원이 폐쇄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20곳이 문을 닫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70곳이 퇴출당했습니다. 일본 문부 과학성도 중국 공자학원 실태조사 검토라는 명목하에 일본의 공자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죠. 1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 한류 그리고 각 나라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공자학원. 이것이 피터 나이 교수가 말하는 한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WIPO가 글로벌 혁신 지수에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인 세계 5위를 차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같은 K-팝의 인기는 물론칸 미국, 아카데미 등 세계의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에 수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 윤여정 배우의 오스카 수상 전 세계의 시청자를 사로잡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이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세계로 펼칠 소프트파워 강국 한국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